안녕하십니까, 노중면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라면서도 한국만 겨냥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상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거친 표현과 모욕적인 조롱이 동원됐습니다. 야권에서 강한 대응을 주문하며 정부를 질타하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 당면에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이 전략적 인내의 목표인 만큼 조롱을 참지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미 실무회담이 임박했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일입니다. 조롱으로 볼 만한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것이 건물 임대료 몇 푼 받아내는 것보다 쉬웠다. 혈맹이라고 믿어온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더 올려준다면 조롱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8월 12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정부가 마지막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돼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적용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공급 부족만 부추기게 될지 시장의 반응이 관심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를 보내 한미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를 제외하고 바로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 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본다며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물었습니다. 동결해야 한다가 49.9%를 차지했고 분담금을 내려야 한다가 25.2%, 인상해야 한다는 11.5%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모금 행사에서 임대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를 받는 게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졌으면 동결이나 인하 여론이 더 커질 뻔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애리조나와의 부상 이후 첫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에 빼어난 투구로 시즌 12승을 챙겼습니다. 방어율을 1.45까지 낮추며 압도적 1위를 달렸습니다. LPGA 무대에서는 허미정 선수가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LPGA 23개 대회에서 태극낭자가 11승을 거둔 겁니다. 태극낭자 시즌 최다 승인 15승 경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두색 수의를 입었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 과열지구 31곳이 대상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결국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요. 필수 요건이 원래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 과열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우선 가시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선택 요건 가운데 직전 12개월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의 기준을 특별시나 광역시로 넓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단지마다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서 적용 시점이 관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됩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뒤 착공을 앞둔 단지가 서울에서만 66곳에 이르는데 이 단지들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 아니냐 하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며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로또 분양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까? 네,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현재 3년에서 4년에 불과했는데 이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합니다. 만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10년 동안 팔 수 없는 겁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 의무기간 5년을 민간 택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 나온 상태인데도 조국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네, 여야 지도부는 오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각자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개각은 엄중한 때에 이뤄졌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별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도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할 때 당시 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조 후보자가 과거 반국가 조직인 산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SNS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면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더군요. 민주평화당은 당 현역 의원들이 3분의 2 정도 탈당하는 셈인데 그러면 제4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민주평화당에서 제3지대 구축을 하자는 목소리를 내며 대한정치연대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한정치연대는 평화당이 창당 이후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고 당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 비당권파와 당내 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당권파는 여러 번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경진 의원 역시 대한정치연대와 별개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당 소속 의원은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의원 4명만 남게 됩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소속인 박주현 의원이 평화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평화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적어 원내 4당 지위를 잃게 됩니다. 대한정치연대가 총선 전 신당을 창당하면 현재 의석수를 전제로 평화당은 총선 때 기호 6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탈당파를 향해 가지 말았어야 갈 길을 갔다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곧 재창당 선언을 준비해서 재창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집단 탈당이 야권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름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에 안철수 변수가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말 보수 통합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안 전 대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될지 관심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지난해 7월 정치권을 떠났지만 안철수 세 글자는 여전히 국회를 맴도는 아이콘입니다. 현 여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출발해 중도로 우클릭한 안철수 전 대표를 보수 진영에선 잠재적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오는 20일과 27일 시국 토론회를 여는 보수 싱크탱크가 안철수 전 대표를 부르려 다방면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만든 이번 자리엔 통합을 통한 혁신을 주제로 황교안과 유승민, 오세훈과 원희룡, 김병준 등 보수 진영 대표 인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안 전 대표에게도 온라인 메신저와 측근을 통해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들과 자리를 함께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전 대표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안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좀 만들자. 안철수 의원까지도 같이 우리가 야당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면은 좋지 않겠냐는 희망사항. 물론 내용이 한창인 바른미래당 역시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조기 귀국하셔서 실타래처럼 얽힌 바른미래당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 전 대표가 언제 귀국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심한 바른미래당 내홍과 맞물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귀국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리며 복직 준비를 마친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번 달 말 동반 귀국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으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년여 해외에 머물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구상했을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50% 선을 회복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8월 첫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0.5%포인트 올라 50.4%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떨어진 44.4%로 나타났습니다. 주 초반 대통령 지지율은 이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하락했지만 일부 극우단체의 친일 찬양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주 후반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40.1%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0.1%포인트 내려간 28.7%로 기록됐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올랐지만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의 19살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콕, 매주 월요일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동결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준으로 충분하다. 응답 비율은 49.9%였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수준이 과도하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5%, 동결과 인하를 합쳐서 10명 중 7, 8명이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모두에서 동결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만이 인상을 선택했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인상 응답이 20%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진보, 보수, 중도층 모두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동결 입장이 다수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한국이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인상 의견은 진보층이 가장 낮았고 보수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YTN은 7개월 전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상, 동결, 인하로 묻지 않고 인상 찬반으로만 물었습니다. 1월 조사에서 분담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5.9%였습니다. 미국 입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4,500만 달러에서 시작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30년 새 22배가 뛰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302억 원에서 1조 389억 원으로 34배 올랐습니다. 부지 제공 등의 간접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주둔 병력 대비 지원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여론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9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거친 표현을 담은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친서 외교를 이어가며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일단 북한이 내놓은 담화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이번에도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어제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해서 성의 있는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자신들이 대화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는 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동원된 표현들이 매우 거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표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측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 국장은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소동이라고 말을 했고요. 새벽잠을 설쳐대면서 허우적거린다.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등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도 거론하면서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는 것이겠지만 미국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더군요. 미국과는 대화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위터가 올라온 건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15시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친서 내용을 공개한 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 협상 재개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은 왜 이런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겁니까? 네, 북미 관계와 분리해서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면서 과거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는 소통하면서 남측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관계 진전을 통해서 남북 관계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실현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개량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 실험의 명분이 필요해서 표면적으로 남측을 구실로 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외무성 공식 담화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담화이고 한미 훈련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접촉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 대화를 위해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일단은 북미 실무 협상이 빨리 시작돼야 남북 관계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북미 협상 재개될까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하순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데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담당자가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뀐 만큼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만난다면 사실상의 고위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조만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는 한국이 분담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겁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미국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제시한 만큼 근접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차기 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협상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인상 시나리오가 이미 작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9호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다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빗줄기는 그리 강한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전북 고창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락가락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방으로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4도, 대구와 춘천 36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 규슈 남단에 상륙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금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동해안과 동해는 수요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목요일과 금요일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까지는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2021년 11월 18일 수능을 치릅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수능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2022학년도 수능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합니다. 수학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으로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릅니다. 전체 문항 중 공통 과목 75%, 선택 과목 25%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또 수학은 30문항 중 9문항, 30%가 단답형입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상대평가였던 제2외국어, 한문은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1등급인 원점수 45점부터 5점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선 한국사 답안지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다소 복잡한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고1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이 커지는 상태에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해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곧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직 발표석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비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윤모 장관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선 우리 정부의 맞대응,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하는 결정이 공표됐습니다. 공식 정부의 발표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 고시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가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가의 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플로어에 있는 기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지명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문 이경민 기자님 부탁합니다. 이번 우리의 조치가 일본이 우리가 일본 했던 어떤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WTO 개설을 할 예정인데 그것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지금 근본 우리 고시 개정안은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한겨레신문 최하연 기자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쨌든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발표가 연기가 됐었고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연기된 이유 그리고 그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정보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8일 날에 우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번 수출입 고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어떤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전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장관님께서는 질문 답변을 지금 여기까지만 받으시고 이어서 박혜성 실장께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성 실장님. 예, 질문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님. 예, 하나만 주겠습니다. 그냥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가해 2로 분류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해 2로 분류한 이유는 일본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가해 2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여기 가해 2에 1번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전략이 어떻습니까? 이번 제도 고시 개정안의 개편은 새로운 지역 분류를 이제 한 것이고요. 그 지역 분류에 있어서 가해 2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밝힌 바와 같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국가 중에서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이번에 첫 번째로 이제 분류되는 것입니다. KBS 이승훈 기자님. 아까 질문 조금 연장해서 드리면요. 가지역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저희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2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건데요. 이게 당초에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톤다운이 된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예, 이 부분은 관계부처 장관 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실무적인 그런 보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판단이 돼서 그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이제 거쳐서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이제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보다 톤다운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톤다운 여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명을 충분히 할 테니까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늦게 지명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네. SBS 황영 기자님. SBS 황영입니다. WTO에서는 상응 조치 인정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저희가 저희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우리 대응하고 좀 대치되는 그런 대응 아닌지 또 앞으로 그 WTO 제소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가 혹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이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들으신 대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조치가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그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죠.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보니까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조치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해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서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나눠서 가 지역 국가에는 수출심사 우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하는 등의 모범 국가인 가 지역을 가해 1지역과 가해 2지역으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4대 국제 수출 통제에는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가해 2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2지역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괄 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가 지역과 달리 일본이 속하게 될 가해 2지역은 나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허용만 가능해집니다. 포괄 허가 기간도 기존 가 지역에 적용되는 3년에서 나 지역과 같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전략물자 개별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집니다. 그러나 전략물자 중개 허가는 현행 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의 이 지역도 심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서 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러면서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생중계로 전해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리스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만에 이른바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정부 발표 내용을 두 분도 함께 보셨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법적 기준 내에서의 합법적인 조치인 거고요. 네. 일본 정부는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전에 3대 핵심 부품 소재 산업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국제법적 규정들을 자유무역 행태를 어겨버린 그런 그 무도한 행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적절하게 페널티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질적인 것은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략물자 1194개 중에 실제 제한 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네.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인터뷰에 응한 걸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본 걸 살펴보면 한 20여 종에 걸쳐서 실제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수입 제한 조치가 실제적인 실효성을 갖기에는 아직도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예. 현실에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무도한 대응에 맞서서 우리는 국제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좀 더 시간들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두 가지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3개 품목을 먼저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한국은 이렇게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을 지금 지정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그 외교상 티포탭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상대방이 하는 걸 따라하는 흉내내기인데요. 네. 결국 상대방이 우리 쪽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에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략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수단을 취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하게 국제법상에 또 국내법상에 무리 없이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네. 제대로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과연 일본에 얼마나 아픈 곳을 우리가 찌르는 것이냐라는 그 효과를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품목들을 잘 우리가 골라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으로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일본 기업에서 이제 그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수출을 하던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수출길이 막히니까 일본 내에서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또 충분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건 정부가 또 국회가 지금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차분히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네. 진행한다면 국내 부작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기업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우리 정부 이런 그 입장이 나온 것이 일본이 이제 지난 8월 2일에 내각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뭐 사실 뭐 개별 품목들이 크게 더 많이 이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분류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뭐랄까 준비 작업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선제적 준비 작업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요. 저쪽에서 한 대를 때렸으니까 그런데 바로 즉흥적이고 즉자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본의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예. 실제 국민들의 심리 상태에는 어떤 또 영향력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에 기반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이 불매운동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아베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지금까지 살펴보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목소리는 있었지만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즉자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섣부른 도발을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저는 이런 냉철한 이성적인 숙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내법에 이렇게 이 적용들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밟아 나가는 제한적인 맞대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사안들이 한두 달 혹은 뭐 몇 주 안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고 예.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개헌 정상국과 평화헌법 이런 개정 문제들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각오하고 국민 여론을 모아내고 여야의 어떤 정치적 지혜를 모아내고 그러면서 공론들을 통일시켜 나가면서 좀 이렇게 이 제한적인 조치들을 밟아 나가는 첫 단추로서 잘 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나로 분류했었는데 가나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 이 이렇게 한 것도 이후 뭐 WTO 제소 등에 대비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적용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네.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주는 어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절묘한 균형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예.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GSOMIA를 종료하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없어서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은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아직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아있는 카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일본만의 관계를 가지고서 지소미아 연장하느냐 마느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과의 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지소미아를 통한 이제 정보 교류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실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 그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최대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적 카드로 지소미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일 미국 역시 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더욱더 중요한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4일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예, 12일이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그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김현종 차장이 방미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중재를 요청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네. 중재를 요청하는 순간 또 다른 청구서가 날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자신이 국제적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다만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이 갖는 개인 청구권의 문제. 네. 역사적으로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한미일 이 동맹, 네. 공조체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라는 새롭게 그 무장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개별 국가와의 미일 동맹이 훨씬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현황들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을 때 협정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가장 곤혹스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이 가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 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체적인 군사 정보들이 꽤 될 것인데 네. 그런 틀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협상력이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파기냐 아니면 연장이냐 이런 부분을 단언하는 것보다 이후의 과정들을 계속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탄력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공이 협상의 지렛대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네, 아까 뭐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방위비 이 분담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했던 발언 잠깐 소개를 드리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임대료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액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올해 2월에 한미 간의 2019년도 방위비 분담액 규모가 한국 10억 달러 부담으로 타결이 지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뭐 이에 앞서서 이 발언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이미 뭐 올려주기로 합의를 해줬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저런 좀 뭐랄까요 앞서가는 발언들을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볼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 선거 자금 캠페인에 가서는 뭐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얘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그 어떤 협상 전략이 네. 이게 기업을 하면서는 통할 수 있겠으나 이게 국가 간 외교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외교 당국에서 한번 일침을 좀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도요. 물론 이제 정부 입장을 다른 정당들보다는 조금 더 고려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의기관이잖아요. 네. 국민 정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전해 듣고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이른바 뭐 글로벌 호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모욕감을 느끼죠. 네. 근데 한편으로 트럼프의 시계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이런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예.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지금 내년 2020년 11월 3일 대선 재선을 할 수 있느냐 네. 마느냐에 전부 다 맞춰져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게 과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담금 협정 이 협상 문제 이상의 상당히 과도한 언사와 네. 그리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 언술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방 최 의원 말씀 주셨듯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의 양면 효과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후에 토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방위 분담금 협상 팀도 꾸리지 아직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시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 되는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이제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선에 유리하려면은 동맹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많이 받아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한 압박 또는 뭐 화술, 뭐 협상 전략 이 정도로 보기에는 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체 어떤 방법이냐? 저는 결국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의 불편함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협상에서 또 끌려가는 모습으로도 결국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국내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갈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 한미의 동맹의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동맹의 가치를 무조건 이런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돈으로서 자꾸 환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됐고 또 이제 내년에 일본하고도 또 방위비 협상이 있는데 일본하고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그 동맹의 가치 이익을 고려하는 발언으로 나오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록 힘은 약하겠지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뭐 50억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결국 그냥 우리나라가 미군들을 다 용병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사들여서 저희가 근무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맹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례한 것을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일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미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최희 배우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1일 날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좀 참고로 삼아서 말씀드려보면요. 동맹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 천박하게 짝이 없다.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것도 뻥튀겨서 한미 연합훈련도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돈 안 내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인가 이랬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에 기반해서 정치권의 마음도 똑같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목소리를 한꺼번에 모아준다면 저는 그런 하나된 목소리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에 또 다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요. 조금 전에 그 결의안 말씀하셨잖아요, 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그 한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죠. 저는 한 차례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비고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고민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1차적으로 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비용이 얼마냐,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뭐 한국이 얼마 부담하고 미국이 얼마를 부담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매번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간접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가 얼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국이 현재 우리 한국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얼마기 때문에 이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를 다른 나라와 또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정부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미국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일단 전체 비용을 통계치를 잡아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것입니다. 확보요. 그렇게 돼야만이 저는 이제 협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뻥튀기한 뜬금없는 금액 가지고서 서로 말싸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구체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주한미군의 숫자가 28,500, 그다음에 주일미군이
한 5만 5천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독일에 근무하는 미군의 숫자 역시 한 3만 5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담금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1조 조금 넘어가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1조 좀 미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금방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1조 조금 넘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주장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실제 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하면 6조에 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이 분담금 협상 자체가 총액제로 되어 있거든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근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요 충족제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제 얼마만큼 계산이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요 충족제로 가자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당 의원 송영길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2월 금액이 분담금 2월 금액이 1조 원이 넘게 있거든요. 현금과 현물로 쌓여 있는데 그것을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데 전용하겠다라는 어떤 이 정보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야무야 되었었는데 사실상 지난 그 7월 말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하급심에서 1심과 2심에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을 뒤엎고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트럼프 장벽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실제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장벽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그런 방위 비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활용기금으로 사용되는 건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론들을 좀 전파시켜 나가고 방위비 분담금이 분담금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총액제에서 소요 충족제로 바꾸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 역시 압박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국회 결의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소요 충족제, 그러니까 항목을 따져서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식을 바꿔달라는 그런 결의안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정치권에서 토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총액제보다는 소요 충족제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거든요. 합리적인 것이고 지금은 장님 코끼리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까지 예전에는 그 뭐 주로 이제 군사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인건비 한다든지 군수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였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군사 작전하는 비용까지 니들이 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항목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40%, 20%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근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치적 감과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과학적인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과학화시키고 구체화시켜라라는 것을 얼마든지 토론하고 결의안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예요. 그럼 현재보다 6배 가까운 그 분담액인데 그걸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이 사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요. 그건 아니래요. 전체 이제 1년 주둔 비용, 이 비용을 산출하는데 그런 정도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게 아마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협상 차원에서 누가 어떤 그런 얘기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무 협상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직 실무 협상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면 사실 올해 방위비 분담액 결정이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올해 2월에 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내년 넘겨서 총선 임박한 시점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총선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된 이후에 이제 올해 4월 달에서야 와서 이제 다시 금액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까지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고 그게 우리나라 12월 달 예산 결산 심의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늦춰지지 않게 신속하게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할 때 이 협정 기간을 이제 기존에는 5년씩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엔 1년으로 하면서 그나마 이 협정이 또 협의가 잘 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작년에 협정 결과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협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돼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가안보 사안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국회에서는 이제 좀 나중에서야 네.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뒷북이나 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좀 빠르게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게 좀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그 협상 방식의 변화, 소요 충족제로 협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국회 결의안이 나와준다면 국민 입장에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과도한 인상액에 서명을 했더라도 국회가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비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나요? 여당 의원으로서? 모셔야 될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첫 번째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때로는 정부 입장에서 북미 관계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협상 과정 속에서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뭐 기후에 불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이 있고요. 다만 그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는 것이고 네.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아주 세부적인 사안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얼개들 내에서는 여야 지도부에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가 제의할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비준 동의 거부도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법치주의 종언, 좌파 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에 해당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에 해당합니다. 산호맹,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은 불행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위 대한전치 영대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탈당 의원들은 더 이상 김대중과 호남 팔아 정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강을 원하는 10만 당원 그리고 대다수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의 당 담벼락은 왜 기웃거립니까? 부끄럽습니다. 남의 당 담벼락은 왜 기웃거립니까? 네, 잠시 뒤 평화의 소녀상 작가이신 김석영 작가님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도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주요 뉴스 잠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20일 안에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부터 상한제가 적용되고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돼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상한제 적용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당 진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소속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홍도 계속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검찰은 고 씨의 계획적 범행을,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32도를 기록해 더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시를 열어놓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일본 측의 조치에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해할수록 소녀상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는 더 넓게 퍼져나간다는 걸 일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신 김석영, 김운성 부부 작가 두 분 가운데 김석영 작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소녀상도 스튜디오에 함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갔던 그 조각상과 똑같은 건가요? 네, 그 조각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채색과 네. 재료와 모든 것이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아이치현 그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시관에서 네. 전시는 중단됐잖아요. 네. 조각상을 아예 철거해 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조각상은 철거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 안에 말하자면 방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 안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시관 자체가요? 네. 거의 가리막이 입구에 가리막이 생겨서 네. 그 가리막 뒤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일본 우익들의 철거 요청이 계속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도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통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온 적은 없습니다. 네, 일본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12년도에도 소녀상 전시가 되다가 철거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도쿄도 미술관에서 네. 잘라전이라는 그룹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전 도중에 나흘 만에 철거가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작가한테는 그때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일본에 있는 유카 오카모토라는 그 기획자분이 네. 알게 돼서 2015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전시회 속에서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반대, 그다음에 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 그리고 오키나와 문제, 그다음에 헌법 구조에 대한 문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런 전시가 이번에 표현의 부자유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표현의 부자유전으로 네. 열렸고 네. 이번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는 전시가 이제 네.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때 2015년 또 2012년에 전시를 했을 때는 이 작품이 간 게 아니고 모형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소녀상은 아니고요. 네. 지금 모형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20cm 브론즈 형태로 된 모형입니다. 네. 이 바닥은 없는 상태에서 브론즈로 된 모습의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모형 소녀상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크지만 네. 실물보다는 작은. 네. 네, 알겠습니다. 2015년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는 없었고요. 개인 갤러리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있었을 때는
뵙지를 못했고요. 네. 그분들이 그 다음에 오셔서 일단 저희를 기획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그 앞에서 지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그랬군요. 번갈아 가면서. 네. 사실 뭐 거기까지 생각하면 좀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이 작품이 간 것을 두고 최근에 불거진 한일 갈등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작가분들이 간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초대를 받으신 겁니까? 저희에게 통보된 건 한 2, 3개월 전이고요. 네. 1년 전에 표현의 부자유전이 저희 기획자한테 이번 전시에 초청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미 1년 네, 전에. 네. 그래서 그 총 감독이 저희를 이제 초청해 주신 거죠. 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픈이 8월 1일이었는데요. 네. 하루 전날 리셉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전날 기자들을 모셔다 놓고 뭐 많은 관객들을 모셔다 놓고 지인들을 모셔다 놓고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일 날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1일 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 소녀상을 보고 손잡아 주시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읽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많은 관객분들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는 그 관람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전시하는 그 마음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수준이 높았군요. 네. 일단은 이 설명을 온전하게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반일의 상징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전시를 해주셨다는 것이 되게 고맙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튿날에 시장이 와서 가와무라 시장에 갑자기 오시더니 소녀상을 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철거를 시키겠다라는 말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저희 총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의 전화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전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날 또 기자회견을 또 뭐 관방장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오고 있는 도중이라서 잘 몰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중단을 시키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거까지가 전시가 중단된 저희가 듣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시장이 와서 보고 네.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 나온 게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고야 시장이죠. 네. 네, 그 아이치현의 나고야시가 있고. 가와무라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일 이외에요. 정상적으로 처음에 오픈이 됐을 때도 사진은 찍을 수 있어도 SNS에는 올릴 수 없다라는 그런 안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그런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자리에 사진은 찍되 SNS에 올리지 마세요라는 게 포스터로 커다랗게 입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전시장에는 그게 있지 않고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장에만 그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네, 소녀상이 전시돼 있던 그 전시관에만. 네. 네. 실제로 전시가 좀 극우 세력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겪은 거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보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네. 저희는 극우를 본 적은 있지만 극우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저희 소녀상을 지키고 표현의 그러니까 부자유전의 실행자분들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의 행동이 없이 조용히 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위협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뭐 비슷한 다른 전시에서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일본의 경찰력을 강화해서라도 이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그게 정상 국가 아니겠습니까? 경찰력의 도움은 어느 정도로 받았습니까? 경찰분들이 계셨고요.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실행위원들이 또 계셨고 또 저희 실행위원 속에서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시민분들이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와서 또 지켜주시기도 했고요. 나고야 분들이 많이 지켜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테러의 위협이 있으면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예. 그 공간 자체를 폐쇄한다는 건 만약에 올림픽이 있으면 이런 테러 위협이 있으면
올림픽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저는 네. 하고 있어서 좀 황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나고야 시장 얘기도 하셨고 또 스가 관방장관 정부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고야시가 이제 그 아이치 현에 있어서 아이치 현 지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아이치 현 지사는 이 전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입장을 바꿨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분들을 알게 됐는데 일단 전시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중단됐을 경우에 츠다 총감독과 그다음에 아이치 시 그러니까 지사분이 같이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이 동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어떠한 기자회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단을 멈추지 않으면 입장이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국제미술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전시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를 희화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그런 홍선당음 작가의 작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 비엔날레 걸렸다가 빠졌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유독 이 소녀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뭐 숨기지도 않아요. 노골적으로 표하고 있고 실질적인 방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겪었던 일이 있습니까? 일단은 겪었던 게 아무런 통보 없이 중단을 시켰던 것에 대해서 작가한테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했다는 게 지금 큰 문제라고 저희는 작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메일이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뭔가 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자회견을 통해서 듣게 된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과거 다른 곳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을 때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방해를 이렇게 경험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시를 방해를 받은 거는 전시 중에는 없었고요. 전시가 끝난 이후에 일본의 도르트문트에서 전시를 저희가 3일 동안 했는데 같은 소녀상을 갖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3일이 끝난 다음에 철수하는 날 일본 총영사가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이었거든요. 탄광 박물관. 근데 거기에 총 책임자분을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나 보다 했는데 그 속에서 여지까지 그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막고 다녔다는 증거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지금 오늘도 일본의 많은 미술인들이 지금 그 참여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아마도 츠다 총감독을 만날 예정에 있습니다. 곧 만날 예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항의를 하고요. 일단 성명서도 함께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과 같이 연대하기도 하고 또한 법적인 것까지 같이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려 대상에 두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뭐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런 자세한 얘기는 조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소녀상 출연시켜놓고 저희들끼리만 얘기를 했는데요. 소녀상 얘기를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2011년에 만드셨던가요? 네. 2011년 12월 14일이 할머님들의 수요 집회 2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그 날이었고 또한 천차 수요 집회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평화비라는 것을 처음에는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의 압력이 유수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조형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형물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소녀상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녀상이 제작하게 된 건 할머님들의 20년의 투쟁의 역사와 그리고 그 소녀들이 받았을 일제하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나라에게 뭐 외면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의 고통 그리고 그 소녀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소녀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할머님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본인들의 아픔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은 할머님들께서 평화운동가가 되셨고요. 네. 여성 인권운동가가 되셨어요. 본인들과 똑같은 아픔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이 소녀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들의 꿈이 담긴 거고요. 네, 세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간단하게 그 상징을 담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의미를 그 상징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새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머리부터 말씀드려야 그럴까요? 됩니다. 예, 네. 머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서 거칠게 잘려진 그런 네. 모습인데요. 가족의 인연과 조국에 대한 인연이 끊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새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할머님들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할머님들이 평화에 대한 그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담게 되고요. 돌아가신 할머님과 살아계신 할머님들을 연결해주는 영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원래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네. 다소곳한 모습이었는데 네. 일본 정부의 압력이 계속된다는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접하고 안 되겠다. 저희가 더 굳세게 다짐을 해야겠다, 약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꽉 쥐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맨발입니다. 소녀의 발은 이 땅에 돌아와서 살아낸 그 고통이 담겨져 있고요. 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명예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역사 부분이 불편한 발이 뒤꿈치가 들린 모습으로 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의 뒤에는 여기 작은 모형을 보면 보일 텐데 이렇게 예.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할머님들이 살아낸 고통 하나하나를 파편화된 모습으로 모자이크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가슴에는 돌아가신 할머님이 저희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나비를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든 김에 평합이라는 이 글씨는 기로녹 할머님이라고 네. 재작년에 가수로 데뷔하셨어요. 예, 그분의 글씨체를 여기에 이제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녀상에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빈 의자가 지금 저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함축된 모습인데 돌아가신 할머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왜 20년이 넘게 지금 거의 30년째 네. 수요 집회를 하고 있지? 한번 앉아서 생각해보는 자리, 예. 그리고 할머님들을 알아보는 자리, 그리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소녀상은 제작되었습니다. 예, 참 작품 곳곳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일본이 사과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소녀상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녀상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9점이 제막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 한 점이 이틀 만에 철거됐습니다. 그곳이 필리핀이었고요. 네. 미국에 4곳이 있고요.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호주,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또 작가님처럼 전시를 해서 알리는 그런 노력도 있을 텐데 작가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시를 조금 더 왕성하게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쓰셨는지요? 당연히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사실은 연락도 오고요. 저희가 정말로 소녀상이 그냥 조각일 뿐인데 예. 저도 저렇게 막고 하는 것들이 뭐 때문일까 고민하게 되면서요. 더 열심히 소녀상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녀가 갖고 있는 상징이 단지 반일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꼭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없습니까? 거의 뭐 가까이 코앞에까지는 왔는데 결정된 게 별로 없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뷰 제목을 저희 정하거든요. 네, 일본 정부는 가렸지만 세계는 기린다라는 문구를 정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녀상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담았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화면에 잡혀 있는 이 작은 그 소녀상 모형이라도 가지고 싶은, 늘 보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부에서 판매를 한다고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 군데서 판매하고 있는데 작은 소녀상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두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품절됐다고. 네. 그 공장이 불이 난 거예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래서 지금 뭔가 빨리 회전이 안 되고 있어서 조만간 다음 주 정도는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생산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이 소녀상 판매 수익금은 소녀상 설치를 비롯한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노력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김석영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던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쏜 높은 압력의 물대포 때문에 백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은수 당시 서울청장을 총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오늘 결과 예상하셨나요? 받은 건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좀 인정하실까요, 이제? 제가 뭐가 잘못했어요? 저는 적법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뿐인데 제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럼 과잉 진압이었다. 여기 그거 안 하시나? 저쪽으로 가면. 아까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내 마음에 뭐가 편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뭐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당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상고하실 건가요? 선고는 해야죠. 그러면 잘못한 건 지금도 없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경찰은 정당하게 공무 집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네네. 법리를 잘 검토해서 똑바른 판결을 한 번씩 쓰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서 일본과 북한 변수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긍정평가는 전주에 비해 소폭 올라 50%대를 회복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일본과 북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일본 어떤 요인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두 정당의 지지율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잠깐 정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조사 결과 합이 50.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50.4%, 부정평가는 44.4%로 전주에 비해서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일간 흐름 보겠습니다. 화면 맨 왼쪽에 지지난주 금요일이고요. 그 옆으로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일간 조사의 결과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주 중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주 후반에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봤던 흐름도 비슷합니다. 요인이 비슷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 초중반에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하락했다가 네. 주반에는 한일 관계 갈등 소식 때문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과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광복절 전에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는 뭐 지지율이 한 20% 중반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을 때지만 그때도 한 5%포인트 올랐었거든요. 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중후반에서 지금 50%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초중반 이 이제 한일 관계는 남북 관계 외에도 또 네. 이 정가에서는 또 김재원 의원의 뭐 쪽지 예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 논란 뭐 등등 또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네. 주반에 오른 측면이 있고요. 이제 다만 주초에 주가 하락 보도 도 있었고요. 또 상반기 경상 수지 흑자폭 감소 보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 초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주반에 일본 소식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 평가의 주된 요인이 그 일본 변수였다면 20대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20대가 이제 다른 안보 분야에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 성향을 이제 나타내서 5, 60대와 궤를 같이 했었는데 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3, 40대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대를 기록하던 20대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최근 들어서 전체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51.2%가 20대의 8월 첫째 주자 긍정평가인데요. 네. 전체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0%대로 잠깐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전체 지지율 50.4%보다 소폭 높은 51.2%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네, 부정평가도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군요. 네. 그러니까 갭이 긍부정 평가의 갭이 전체 평가보다는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이 본격화된 이후에 네. 20대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좀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지도에 한 2%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정당 지지도도 제가 한번 좀 7월 달 초반과 비교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도는 비슷해요. 네. 20대 내에서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한국당 지지도가 한 2%포인트 빠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이번 주 지난주 등락에 영향을 미친 뉴스들 잠깐 정리해 네.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제일 큰 게 일단은 일본 변수인데 네.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지금 북한 미사일을 쏘았단 말이죠. 네. 이게 악영향을 미쳤죠. 그다음에 이제 또 못지않게 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반면에 일본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또 한국 내에 한국당의 어떤 정치 공세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네.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내에 친일 찬양하는 일부 개신교라든가 극우 세력들의 목소리가 요즘에 이제 시위나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대통령한테 오히려 결집 효과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긍정 부정 요소가 좀 맞물린 한 주가 됐고요. 네. 이번 주에는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8.15 광복절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가도 중요하고 또 아베도 메시지를 내거든요. 8.15 네. 때.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거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고요. 또 이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만 일본의 이제 백색 국가 제외한다는 소식이 오늘 산업통상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경제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 향배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그리고 오늘 발표됐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 네. 이 부분이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네.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2주 연속 하락인데요. 40.1%로 40%대는 지켰습니다. 한국당은 뭐 거의 횡보했습니다. 28.8에서 28.7%로 0.1%포인트 떨어졌고요. 지난주 하락했던 정의당이 조금 만회한 것이 보이고요. 바른미래당 4.7%, 민주평화당 2.1%, 우리공화당도 2.1%로 집계됐습니다. 자, 일간 변화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네, 민주당은 주 중반으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다가 후반에 회복이 조금 됐고요. 반대로 한국당은 주 후반에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 대통령 지지율 분석하면서 웬만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보수 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보수 통합 얘기를 좀 해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자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까요? 한국당 지지율을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끌어올리는 데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지율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또 악화 소식이 한국당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만 지금 이제 나온 것이고요. 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그 비주류들을 공천 학살 뭐 할 때가 총선 바로 2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 보수를 재편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류를 정리하는 뭐 이런 상황은 이제 시간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터뷰 과정에서 속내를 좀 비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서 한국당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미쳤던 한 주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수 재편은 아직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40% 선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당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국당의 움직임이 달라지겠지만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통합의 변수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혁신의 변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판의 변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감동이 좀 적은 거죠. 예. 통합도 추진해야겠습니다만 선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반성을 하고 뭔가 바뀐다는 느낌을 줘야 하거든요, 국민들한테. 아직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네. 이 측면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 변수나 혁신 변수가 지지부진해서 만약에 정당 지지도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를 걷고 있다면 분명히 총선 이대로 될 것인가? 간판을 교체하자. 예. 비대위를 띄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변수만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바른미래당이 내부 사정을 본다면 추석 전에 뭔가 움직임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기에는 아까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릴 때 시너지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어떤 뭐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합 집산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당연히 그 뭐 영향은 이게 제한될 이제 거라고 모양새가 보거든요. 아주 좋으면 네. 당연히 통합 변수가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처 모여 과정에서 굉장히 상체기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예. 어떤 모양새를 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어떨까요? 지금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까요? 일단 당면 과제는 이제 교섭단체 구성일 텐데요. 뭐 10석이 지금 이탈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과연 20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그 결행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정당의 셈법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가치 중심으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인물 중심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소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손학규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라는 얘기는 있지만 또 반경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안철수 예. 전 대표도 복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여러모로 아직은 불확실성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민평당은 두 가지 민평당 탈당했던 분들 오늘 이제 10명이 발표가 됐는데 두 가지 과제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네. 이걸 보여주는 거하고 좀 새로운 인물을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인물들을 영입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바른미래당 상황과 맞물려서 네. 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10명인데 교섭단체 만들려면 10석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계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이 5분인데요. 그분들만 합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네. 바른미래당 내부의 합의위원을 주장하는 거죠. 비례대표들을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줄 수 있도록 손학규계와
저 유승민계가 뭔가 그 협상을 통해서 네. 합의 이혼을 했을 때만이 사실은 지금 먼저 선도 탈당했던 10명이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합의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따랐던 이른바 직계 의원들은 유승민계하고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등판할 거냐, 추석 때 올 거냐 네. 이런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가도에 있어서 본인이 중요할 때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자기가 등판할 타임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도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한 10%포인트 나와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인물 중심으로 계보를 다시 좀 구축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다지 적절한 환경이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현안 조사 결과도 이어서 보고 계속해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49.9% 거의 절반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5.2%,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5%에 불과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지지층 모두 동결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인상을 택한 비율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만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0%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정치 성향별 조사 결과에서는 진보와 보수, 중도층 모두에서 동결이 가장 많았고 인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은 진보층이 가장 낮았고 보수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월 YTN이 의뢰했던 비슷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인상 찬반으로만 선택지를 제시했고요. 분담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25.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8월 달 조사에서는 인상이 11.5%로 미국 입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방위비 인상 관련 여론 더 나빠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요구하는 액수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네.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5조까지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주장을 할 때 트럼프 논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우리가 마치 봉인 것처럼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격화시키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저는 또 이 데이터를 보면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네.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외 협상력도 확보되고 국민들의 좀 반발이 커져야 미국한테 우리가 할 말이 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그 대일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드라이브를 건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꽤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해서 국민들 불만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박 대표님 견해는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이 네. 이 문제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견제 역할을 좀 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미국의 입장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지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뭐 2월금도 상당한 상황에서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임대료보다 이제 받기 쉬웠다라는 약간의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좀 건드리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만약에 오늘 조사하면 더 여론이 악화됐을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간 끌기 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대표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국회 거고요?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대폭 삭감을 해야 하고 올해 인상분에 그 비춰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정부가 그렇게 이번이 생각합니다. 그 11차인데요. 10차가 이제 1년 만에 네. 다시 이제 재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한을 넘기면 또 어느 정도 10차의 그 여건에서 조금 더 진전되거나 그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